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혁입니다. 오늘은 뭐 당 얘기 안 하시네요? 없더라고요. 잘할 거당 이런 거 하시면 되죠. 본당, 첩보당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네네. 오늘은 그냥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상실당? 네. 네네. 자, 오늘 바로 지금 말씀 잠깐 오늘 띄워주신 것처럼 제이슨 본 시리즈를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제 7월 말에 제이슨 본이라는 영화가 시리즈에 아예 그냥 그 캐릭터 이름을 가지고 전면에 내세우면서 새로 5번째 영화가 나오게 됐죠. 사실상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터를 띄워놨는데 이렇게 한 사람 얼굴밖에 안 보이는 게 처음이 아닐까. 포스터 만드는 사람 쉬웠을 것 같아요. 네, 레거시 빼고는 네. 다 맷 데이먼이 전면에 드러나 있는 전형적인 옛날 포스터 같은 느낌이죠. 그러네요. 맷 데이먼만 등장하면 포스터에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마션 보시면 얼굴이 그냥 그렇죠. 맷 데이먼 얼굴로. 이 영화를 사실 보시기 전에 이전 시리즈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4편의 이전 영화들을 총정리해서 제이슨 본 시리즈를 한번 다뤄보는 걸로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편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네. 저는 3편까지만. 이 레거시는 안 치는군요. 역시 저희 본 당들은 네. 레거시는 약간 열애. 본당이 아니구나. 네. 몸 담고 있는 조직도 아웃컴이야. 아웃컴. 아웃이야. 인컴이 아니고 네. 아웃컴이군요. I need to know what it was. Really give yourselves to this program. From now on, you're Jason Bourne. I was killing for that. Why would it come back now? This is Jason Bourne. I know what you did. You have no idea who you're dealing with. The next bullet's in your head. 네, 이제 새로 나오게 된 제이슨 본이라는 그 신작을 제외하고 이 3편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어느 한 편만 봐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 3편을 다 쭉 같이 보셔야지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다. 저는 정말 이 본 시리즈를 안 본 눈을 사고 싶을 정도로. 본 시리즈를 안 본 눈을 네네. 라임을 좀 아시나요? 네, 압니다, 네. 제가. 제이슨 본이 나왔을 때 제이슨 본을 1편부터 네. 4편까지 4편을 동시 상영하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그런 기획 상영 많이 하죠. 네, 그걸 다 한꺼번에 보면 거대한 세계가 일목요연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 1, 2, 3편 중에 사실은 본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잘 만든 네. 그런 수작 첩보 액션 영화예요. 네. 근데 2편, 3편이 워낙 뛰어나니까 1편이 스토리에 치중했다면 2, 3편은 스토리에다가 액션의 진화까지 이뤘기 때문에 약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긴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본 시리즈의 시작이었던 아이덴티티가 나왔을 때 충격을 잊지 못하고 네. 그 영화도 굉장히 좋아요. 아이덴티티도 참 좋죠. 근데 이제 아이덴티티를 연출한 감독은 너구 라이만 감독. 우리나라에서 이제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네. 있었죠. 그 감독인데 2편 때 감독을 바꿨어요. 네. 근데 바꾼 감독이 폴 그린그레스인데 바뀐 감독의 영화처럼 지금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리즈 하면 생각나는 게 더그 라이먼이나 아니면 본 레거시를 만든 뭐 토니 길로이나 토니 길로이도 사실은 이 전체 시리즈의 각본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토니 길로이야말로 줄리아 스타일스하고 비슷한 사람인 것이 1편부터 5편까지 각본 작업에 계속 참여했던 사람은 토니 길로이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어디서 이렇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 스토리를 정리한다는 게 사실 좀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시리즈를 이제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에게 네. 보는 이런 거다라고 정리해 그냥 주시면 설정만 말씀을 드리면 네. 될 것 같아요. 제이슨 본이 이제 아이덴티티가 이제 영화가 시작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탈리아 선원이 지중해 해상에서 시체처럼 표류하고 있는 제이슨 본을 끄집어내서 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깨어났는데 몸은 정말 기가 막힌 그 반응 신경들을 갖고 있고 또 굉장한 그런 어떤 살인병리 같은 행동을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CIA의 어떤 특급 비밀 프로젝트에 의해서 살인병기를 키워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뭔가 일이 잘못되었고 그러면서 CIA에서는 이 사람을 없애야 자기 어떤 비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이 스스로를 없애려고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형적인 첩보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기억 상실증을 테마로 한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스토리는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명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냄과 동시에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밝혀내는 그렇습니다. 이중의 스토리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스토리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히치콕적인 모티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치콕하고 비슷한 게 많군요. 원래 첩보 장르 자체가 히치콕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어요. 첩보 장르 시리즈로 제일 유명한 게 007 시리즈인데 007 시리즈가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히치콕의 첩보 영화가 있죠. 복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해서 캐릭터라든지 영화의 진행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히치콕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무고한 누명을 쓰고 쫓기게 되는데 그 쫓기는 그 상황에서 제대로 도망쳐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 과제는 그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물론 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의 상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어쨌건 본 아이덴티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트레드스톤이라는 비밀 암살을 하도록 만든 국방부와 CIA의 조직에 관한 얘기가 이제 본 아이덴티티에 다뤄지고 있고, 여기에 해결이 다 끝나고 나니까 두 번째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인 수프리머시와 그리고 이제 얼티메이트 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블랙브라이어라는 또 다른 암살 프로젝트 혹은 또 다른 그 암살 기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4편에서는 이제 아웃컴이라는 역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변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이슨 본 이번 시리즈에서는 대체 어떤 뭐 새로운 이름이 나오겠죠? 비밀 기관이 나올지 네. 궁금하기도 하네요. 인컴이죠, 뭐 인컴. 입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네. 입금 좋죠. 네. 첩보 액션 장르 중에서 저는 이 시리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007 시리즈보다는 007 시리즈의 낭만이 있다면 네. 여기에는 절실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 시리즈에는. 사실감, 네. 욕박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또 다른 시리즈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이제 미션 임파서블인데, 미션 임파서블은 좀 더 이렇게 프랜차이즈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서로 이제 그 다른 세 개의 시리즈를 비교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본 시리즈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 모비의 익스트림 웨이스라는 노래. 그 노래만 네. 들으면. 네. 역대 가장 좋아하는 엔딩 중에 하나가 본 슈프리머시의 마지막. Wait. Get some rest. 피곤해 보이네요, 팸. 좀 쉬세요라고 하면서 활짝 딱 돌아볼 때 갑자기 그 모비의 익스트림 웨이가 딱 나오면서 저는 사실 엔딩 얘기하셨으니까 3편 엔딩 굉장히 좋아하고요. 1편 딱 시작할 때 보면 지중해에서 밑에서 딱 이렇게 피치피치링 가운데 위에서 번개도 치고 제이슨 본이 떠 있는데 팔을 딱 벌리고 있는 게 완전히 무슨 종교적인 형상이죠. 그렇게 물에서 건져져서 시작해서 물 바깥에서 1, 2, 3편을 겪고 3편의 끝에 가면 물로 다시 들어가면서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물이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재생의 상징?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이슨 본은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물로 들어갔는데 왜 다시 물에서 나를 물로 보냐? 이렇게 집어내가지고 네. 그럴 수 있죠. 나오지 말았어야 되나요? 네, 그런 면에서 앞뒤를 정확하게 그런 상징으로 맞췄다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3편 끝에서 보면 제이슨 본이 사라진 지 3일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뉴스가 엔딩이에요. 그리고 나서 막 헤엄치면 그 익스트림 웨이스 노래가 나오면서 끝나거든요. 3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기독교적인 상징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맞춘 것들이 영화가 참 이렇게 인상적으로 잘 매만진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맷 데이먼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맷 데이먼이 없다면 과연 이 본 시리즈가 됐을까 생각이 드는데 맷 데이먼은 시리즈 내내 거의 웃지 않습니다.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1편에서 살짝 웃는 게 나오는데 2편, 3편에서는 한 번도 웃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멋있고요. 스타들마다 이제 자기 일을 대표하는 어떤 시리즈가 있게 되는데 사실 맷 데이먼 좋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참 제이슨 본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제러미 레너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 얘기를 별로 못할 것 같으니까 자꾸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기 싫어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제레미 레너가 미션 임파서블 나왔을 때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스파이이고 약간 첩보물인데도 조력자로 나왔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섹시한 어떤 캐릭터지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그게 반감되지 않아요. 본 시리즈 액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본 시리즈 액션은 아르니스라는 필리핀의 전통 무예에서 가져온 액션인데 레거시는 사실은 그런 그런 전통과 약간 떨어져 있는 액션이에요. 주로 그래도 액션 디렉터가 사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긴 해요. 같은 사람인데 구사하는 그 무술이 다르기 때문에 주로 제레미 레너는 오토바이를 타고 총을 쏘는 장면만 기억이 날 뿐 타격하는 액션은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맷 데이먼이 얼마나 아르니스를 잘 충실하게 그렇습니다. 보여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작 소설과의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 로버트 러들럼의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3부작이. 근데 원작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설정 정도와 캐릭터 정도를 따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고. 기억을 잃어버린 스파이라는 설정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첫 번째 본 아이덴티티의 전반부만 비슷할 뿐 후반부부터 계속 달라지죠,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원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상대 배역이 사실은 카를로스 더 자칼이라는 굉장히 테러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 테러리스트와 제이슨 본의 대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카를로스 더 자칼이라는 캐릭터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아주 자유롭게 각색을 한 케이스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 같고요. 원작에도 사실 3편밖에 원작자가 쓴 게 없잖아요. 아이덴티티, 슈프리머시, 얼티메이텀. 네. 나머지는 또 다른 작가가 쓴 거기 때문에 네. 과연 다음 곧 개봉되는 제이슨 본에는 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궁금하긴 해요. 네. 니키는 거기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줄리아 스타일스. 니키는 계속 가야 됩니다. 맞는-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이복 동생이 나오는 거 아닐까?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역시 스토리가 막히면 출생의 이렇게 비밀이야. 비슷한 네. 캐릭터를 뽑았다는 것은 나중에 뭔가 복선이지 않을까? My God, that's Jason Bourne. Why would he come back now? I know who I am. I remember everything. Remembering everything doesn't mean you know everything. The world is at war. 자, 이제 첩보 액션 장르에서 이제 본 시리즈의 어떤 위치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리즈는 저는 한마디로 007 시리즈의 안티테제 같아요. 그렇게 그렇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임스 본드, 그렇죠. 제이슨 본, 심지어 이름이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죠. 오타도 많이 납니다. 네. 제이비네, 제이비. 술이랑 비슷한 게 있지 저도 않나? 지금 내 생각이 들면서 속이 쓰리기 시작하는데 한 17년 전에 마셨던 그 폭탄주가 생각이 나서 일단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편이 007 시리즈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1편에 이제 끝날 때 그 여성과의 어떤 그 러브씬으로 끝나게 되는 방식이라든지 그렇죠. 혹은 007 시리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곳곳의 로케이션들을 정신없이 다니는 거잖아요. 막 파리 갔다가 뉴욕 갔다가 모스크바 갔다가 바로 그런 방식을 밟게 되는데 특히 이제 세 번째 시리즈인 얼티메이텀을 보시게 되면 무려 7개의 그 세계 각국의 장소들이 나오게 돼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종횡무진 엮는 방식 그리고 당연히 뭐 첩보 액션 영화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007 시리즈하고 비슷하죠. 네. 차이가 있다면 007 시리즈는 수많은 새로운 물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뭐 만년필인데 뭐가 그렇습니다. 된다든지 네. 새로운 기능들이 많은 자동차도 네. 네. 얼리 어답터의 어떤 성전 같은 느낌이라면 본 시리즈에 나오는 제이슨 본은 어떤 문구 덕후 느낌이 들어요. 아트박스 사장님이야. 아트박스 사장님이야 네, 정말. 네. 왜냐하면 적을 제압하는 무기가 펜, 잡지, 책, 수건 이런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네.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거. 근데 007 시리즈하고 비교하면 사실 다른 점도 굉장히 또 많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안티테제라는 말을 썼는데, 네,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하면 생각나는 건 그 바람기 같은 기질, 그 능글능글함, 그 여유로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 본드걸이란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착오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리즈에서는 사실상 본걸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성들은 철저하게 제임스 본드 시리즈에 나오는 것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 첩보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고 마리를 제외하면 그 다음에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 하면 그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의 일본의 어떤 집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해결해야 되는 단독자다. 이런 게 차이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제 임무를 해결하는 그 중에서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007 시리즈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보시면 주인공이 해결해야 될 어떤 시리즈를 그 편에서 부여받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는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거든요. 게임 같은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본 시리즈를 보시면 그게 아니고 과거에 실패했던 어떤 작전 혹은 과거에 꼬였던 어떤 작전으로 되돌아가서 그 매듭을 풀면서 결자 해지하려고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007 시리즈하고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007 시리즈는 그 시리즈 자체가 냉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냉전의 산물인 살인기계이죠. 네. 근데 그 살인기계가 살인을 굉장히 즐긴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액션들을 굉장히 보고 즐기잖아요. 근데 본 시리즈에서 살인이 일어날 때는 우린 그것을 완전히 즐긴다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첩보 장르 시리즈 혹은 그 시리즈 안에서 미국이 했던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 같은 것이 이 시리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007의 반대말이 제이슨 본 시리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본 시리즈의 모든 액션을 이 자리에서. 총망라해서 보여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1분 브리핑 준비하셨군요. 기대됩니다. 야, 이번엔 지금 뭐 엄청나게 빽빽하게 지난번에 계단 하나 그리고 끝나더니 이것은 이건 뭐죠? 일종의 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이 네. 총정리하셨네, 액션 시퀀스들을. 근데 본 시리즈의 액션을 보면 네. 1대 다 구도, 그러니까 여러 명을 제압하는 구도가 있고 네네. 요원 한 명과 1대1로 맞서는 구도가 있고 네. 카 액션, 그러니까 자동차 추격전 같은 액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국 영화잖아요. 네. 미국이 등장한 액션은 마지막에 한 번밖에 없어요. 다 파리, 리옹, 뭐 스위스, 인도, 모로코 등등에서 모든 곳에서 펼쳐지다가 마지막에 본 얼티메이텀에서 뉴욕에서 펼쳐지는데 이 액션을 보면 네네. 또 하나 새로운 것은 네. 이 요원들과 액션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명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원들과 1대1로 싸울 때 펜이라든지 잡지, 책이나 수건으로 도구를 써서 제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제가 이 밑줄을 그은 분홍색 펜으로 밑줄을 그은 장면이 제가 생각하기에 네. 명장면들, 오. 액션 명시퀀스들을 표시를 했고요. 네. 구성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5개 혹은 6개 액션 시퀀스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모로코 탕헤르에서는 2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액션씬과 네네. 요원과 1대1 싸움. 네. 그래서 1대 다구도 한 2번, 요원들과 싸우는 거 한 번, 자동차 액션씬 한두 번. 네네. 이렇게 구성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긴박한 형태의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무슨 시나리오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액션 시나리오 어떻게 쓰나 이러면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실 이 것 중에서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액션 시퀀스가 뭐냐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까 초반에 한 말만 제가 잠깐만 거둔다면 이것이 뉴욕 장면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이 영화의 동선이 굉장히 잘 짜여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중해에서 발견돼가지고 이제 스위스로 갔다가 파리로 갔다가 뭐 베를린으로 갔다가 모스크바로 갔다가 뉴욕으로 오게 되는데 이 동선이 그동안 사실은 기억 속에서 까먹어서 그렇지 제이슨 본이 했던 행동을 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이 기억상실증의 모티브를 풀어내는 방식이나 혹은 이 영화의 주제하고 이런 동선이 맞닿아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원래는 일본 브리핑을 세계 지도를 그려서 그 동선을 그리고 있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판넬 하나에 어떻게 너무 복잡해서 네. 이렇게 간략한 표로 구성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딱 보는 순간 이게 열쇠구멍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훔쳐보는 애들이 많은가. 네. 사람입니다, 사람. 2명. 네. 네, 영화 역사를 보면 이제 어떤 그 후대의 시각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화들이 있게 되는데 저는 본 시리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이슨 본 시리즈는 첩보 액션 장르에 속하는 어떤 시리즈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제이슨 본 하면 하나의 커다란 시각 스타일처럼 느껴집니다.
후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죠. 액션과 함께 편집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바꾼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1편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2편, 3편에 오게 되면 폴 그린그레스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굉장히 여러 대를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3편에서 그 모로코 탕헤르의 액션 장면을 보시게 되면 최소한 3대, 4대 그 이상의 카메라들을 사용해서 그걸 또 핸드헬드로 찍는 거죠. 근데 핸드헬드로 찍으면 이런 격렬한 액션들 같은 것을 찍게 될 경우에 사실은 심지어는 포커스가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이 영화를 보시면 심지어는 포커스가 안 맞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영화에서는 사실상 NG가 되는데 폴 그린그레스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인물의 동선이고 동선에서 보여진 인물의 감정이고 그리고 사실감이지 컷을 잘 맞고 정교하게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쇼트는 짧고 카메라는 격렬하게 움직이고 이런 시각 스타일이 나오게 되죠. 쇼트의 평균 길이가 2초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그 얼티메이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 극장 A열 1번 세랍짜리 앉아서 죽어. 나는 눈을 감고 그 사람들 같이 관람을 하는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본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 넓은 공간과 좁은 공간을 아주 다 잘 네. 활용을 하는데 주로 좁은 공간에서는 액션을 활용하고 넓은 공간에서는 서스펜스를 활용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넓은 공간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 2편에 등장하는 그 알렉산더 플라츠에서 광장에서 니키를 나오게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전차로 데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따돌리고 가는 장면이라든지 대표적인 3편의 워터루.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이먼이라는 기자인데 심지어는 모든 동선을 다 파악한 채 여기서 신발끈 묶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수많은 군중들로 둘러싸인 넓은 광장에서 찍는데 도 같은 것 같아요. 폴 그린그레스가. 그 넓은 공간에서 대체 주인공이 어떻게 숨지? 어떻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라는 것을 그 추적의 기가 막힌 그 서스펜스로 구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격투를 벌이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1, 2, 3편에 다 나오는데 정말로 두 요원이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내놓고 정말 처절하게 싸우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용하는 그 도구들 같은 것들도 굉장히 흥미로워서 수건을 쓴다든지 그 잡지와 칼 싸우는 거 같은 거 보면 네. 잡지를 든 건 사실은 이제 아르니스에서는 그 아르니스라는 무예의 가장 기본적인 게 짧은 봉을 들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전형적으로 잡지를 들었을 때 봉 그 같은 효과를 내겠죠. 아르니스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잡지를 들고 그 잡지는 또 한 번 더 쓰이게 되죠. 그런 액션들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액션을 이제 격투 액션을 할 때 동작을 화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리로 이렇게 차도 되는데 그렇게 안 차고 죄송합니다. 자신은 그래서 발길질을 저절로 좀 나가네. 네. 그냥 이렇게 차지 않고 네. 일부러 뭐 공중으로 돌아와서 한번 회전을 한 다음에 뭐 찬다던가 스티븐 시갈 선생님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영화에서 격투 액션을 벌일 때는 그야말로 최단 거리로 타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를 쓴다든지 때릴 때도 그냥 이렇게 멋지게 때리는 것이 아니고 빨리 때려 상대를 제압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접으로 액션을 벌이는 장면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장면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사실감이 이 시리즈에 있는 거죠. 저는 본 시리즈가 좋았던 이유가 수평적 액션이 많아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평적 액션이 계속 벌어지다가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수직이 딱 등장을 하는 것 그럼요. 같아요. 마지막에 그 뛰어내리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식의 수직이 딱 등장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절차절명의 순간을 맞거나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1편에 등장하는 본 아이덴티티에 등장하는 그 파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상대방 요원을 해치운 상황에서 그 사람을 쿠션처럼 활용을 해서 양탄자처럼 활용을 해서 이 계단 내부로 뛰어내리는데 또 그냥 안 내려요. 손은 거들면서 내려가면서 한 4, 5층쯤에 있는 또 다른 요원을 또 정확히 쏘면서 이마에 가격을 하고 그리고 적어도 한 8층은 되어 보이는 그 높이를 뛰어내리는데 그건 정말 새로운 액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각 스타일이 후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서 네. 이후로 어떤 액션 장면이 펼쳐지는데 쇼트의 길이가 굉장히 짧고 스피디하고
핸드헬드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주 제이슨 본이네 이렇게 다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한국 영화에도 그런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 아저씨 같은 영화 혹은 베를린 같은 영화 이런 영화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다 제이슨 본 얘기를 했죠. 용의자도 그랬고요. 그랬죠. 네.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억울하기도 할 것 같을 정도로 하나의 시각 스타일을 만들어서 뒤에 나온 그런 수많은 영화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도 네, 사실 이런 그 살인병기로 길러지는 어떤 그런 요원이 나중에 자기의 정체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원래 소속되어 있었던 조직하고 거대한 싸움을 벌이게 됐다. 이런 영화 굉장히 많아요. 뭐 롱키스 굿나잇 같은 작품, 뭐 솔트, 뭐 한나 이런 영화들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런 영화들보다 이 영화가 훨씬 더 훌륭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스토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아 찾기의 어떤 모티브에다가 상대방과 함께 계속 그 격파해 나가면서 자아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007의 게임과는 또 다른 의미의 게임 같은 요소가 있지만 그게 훨씬 더 깊이 있는 스토리로 변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단 보편적이고 관념적인 주제도 잘 다루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목소리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이슨 본 시리즈가 처음 나온 게 2002년인데 2002년은 007 시리즈가 나온 지 정확히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007 시리즈가 62년도에 나왔으니까 007 시리즈가 보여주고 있는 방향하고 정반대해서 반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2002년이 중요한 것은 2001년에 있었던 9.11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9.11 이후에 미국의 분위기는 미국 자체가 거대한 어마어마한 피해자다라는 의식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지난 세기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거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용기 있는 시리즈고 더군다나 이런 상업 영화에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무슨 파나마라든지 혹은 쿠바에서 카스트로를 암살하려고 했다든지 혹은 아옌데를 암살하는데 관여를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런 요인 암살의 이야기들을 이 본 시리즈가 적극적으로 오락영화로 다루면서도 거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스스로가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9.11 직후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용기도 있고 깊은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허망하지 않는 구두선에 그치지 않는 그런 좋은 스토리, 깊은 스토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이슨 본 시리즈 4편을 주마간산식으로라도 저희가 각가지 그 주제나 액션이나 이런 얘기를 쭉 다뤘는데요.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가끔은 초점이 나갔을 수도 있죠. 주막 안산이니까. 그렇지만 상관없죠. 폴 그린 그랬어요. 그랬던 것처럼. 더군다나 지금 중혁 작가님이 이렇게 수시때때로 이 영화를 계속 다시 반복할 정도로 보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시리즈인데요. 한번 다시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이 4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본 레거시 아니에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본 내 것이 아니야. 저는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의외로 본 아이덴티티입니다. 진짜로? 네. 저는 본 아이덴티티를 별다른 정보 없이 봤을 때 충격을 잊지 못하고요. 첫 시리즈로서? 네. 그리고 미 대사관에서 벌였던 액션의 다급함, 절박함, 그리고 마지막 아파트에서 그 상대방을 껴안고 쿠션 삼아 떨어지면서 벌였던 액션의 충격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영화의 충격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싶고요. 네. 최고로 좋아하는 장면, 액션 장면이겠죠. 3편 본 얼티메이텀의 워터루신. 워터루에서 그 기자와 함께 사이먼과 함께 이루어지는 동선과 그 비상구에서 펼쳐지는 액션 그 장면 자체가 저는 엄청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액션과 동선 모든 걸 서스펜스 모든 걸 포함해서 역대의 어떤 전설로 남을 장면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장면 기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뒷얘기에 따르면 심지어는 워터루에서 그 장면을 찍을 때 부분은 사실은 도둑 촬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허락을 안 받고.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보는 게 보여요. 그래서 다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장면에서 참 대단한 장면이 아닌가. 제 경우에는 저는 2편, 3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본 얼티메이텀을 제일 좋아합니다. 일단 이 첩보 장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볼거리다 혹은 이야기 깊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그 당시 24평으로 썼는데 007 시리즈는 꿈도 못 꿔볼 경지.
이런 말을 썼는데 최근에 맷 데이먼이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제임스 본드와 네. 제이슨 본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래요? 제이슨 본이 이긴다고. 당연히 그렇겠죠. 네. 더군다나 이제 맷 데이먼이 평상시에 발언하는 부분이나 혹은 시리즈가 갖고 있는 의미나 그럴 텐데 네. 어찌됐건 저는 뭐 얼티메이텀이 최고다. 최고의 장면. 최고의 장면은 슈프리머시에 있습니다. 액션 장면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액션 영화인데 네. 뭐지 저는 이 뭔지를 장면을 모르시고. 저는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하고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감동도 아니고 슬픈 감동이죠. 네, 굉장히 막 뭉클해지면서 그래도 그 영화적으로 너무 잘 찍은 정말 훌륭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를 찾아가서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네. 사과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했던 과거의 어떤 행동 때문에 뒤늦게라도 찾아가는데 상대방은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 사과를 하는 장면이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이 시리즈가 그냥 재밌으라고 이런 얘기를 나불나불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구나. 또 그 장면을 이제 찍은 걸 보면 상대방 여자가 있고 얘기를 하는 제이슨 본이 있습니다. 근데 두 장면을 찍을 때 이게 어깨를 걸어서 이제 오버 더 숄더로 찍게 되는데 상대방의 뒤통수를 넣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살짝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5분의 1이나 이렇게 넣어주죠. 왜냐하면 중요한 정보가 아니니까. 근데 그 장면을 어떻게 찍었냐면 화면 전체를 각각의 뒷모습이 가리도록 클로즈업으로 찍었어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그 사건과 관련된 왜곡된 진실 혹은 감춰진 자기가 했던 일들 같은 것이 두 사람의 삶 안에 얼마나 깊은 음영을 들이웠는지를 보여준다던가 혹은 옆모습을 통해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양쪽이 완전히 치우치게 각각 단독샷을 잡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장면 구성이라든지 혹은 그때 담겨져 있는 영화적인 어떤 진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살아있는 저는 너무 감동적이고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와 의미를 함께 담는 영화가 실은 많지 않고 네. 액션 영화일 경우에는 특히 또 첩보 영화일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본 시리즈야말로 그 밸런스가 가장 정확하게 잘 맞아 있는 그렇습니다. 시리즈가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은 뭐 첩보 액션 장르의 정말 걸작 시리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이슨 본 시리즈의 4편을 저희가 다뤄보았습니다. 이 4편의 영화는 모두 다 BTV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